저는 이혼의 문턱을 밟으려다가 다시 돌아온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 제가 이혼할 뻔한 사유는 뭔 줄 아세요? 제 살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임신과 육아로 찐 살인데 그 살로 저에게 폭언을 한 남편 놈의 무개념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그 행동으로 이혼까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아기를 낳기 전부터도 살이 굉장히 잘 찌는 체질이었어요. 남보다 많이 먹거나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 오히려 채소를 좋아하고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속에서 받질 않아서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보니 신경 써서 관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좀 힘들어서인지 유산기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미리 쓰기로 했어요. 다 함께 쓰면 1년 6개월 정도를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후반부터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그땐 남편이 육아휴직을 1년 써서 아기를 돌보기로 합의를 했고요. 남편은 육아에 대해 잘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산을 조심하며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지내는데 제 주변에는 보통 입덧하면서 힘들어서 살이 빠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저는 먹덧이 왔습니다. 처음에 이상하게 입맛이 자꾸 돌고 평소에 안 좋아하던 삼계탕이나 샤브샤브 같은 게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오히려 먹어야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고요. 알고 보니 그게 먹덧이라고 하는 먹는 입덧이더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임신 기간 동안 25kg가 쪄버렸고 아이도 너무 커져서 예정일보다 일찍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습니다. 살이 생각보다 많이 쪘지만 그래도 빠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살이 좀 빠진다고 해서요. 하지만 조리원에 있는 동안 겨우 6kg 빠진 게 전부입니다. 또 그 후에는 모유 수유를 하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량이 많이 부족하고 치밀 유방이라서 모유 수유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통곡 마사지도 여러 번 받고 미역국이며 두유며 모유에 좋다는 것도 엄청 먹었어요. 물도 정말 하루에 3리터는 마신 것 같네요. 하지만 전량도 크게 늘지 않은 데다 치밀 유방이다 보니 아이도 먹을 때 입에 자꾸 쏘이듯 젖을 먹게 되니 나중에 젖을 거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끝에 모유 수유는 단념하고 분유를 먹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모유 수유가 이렇게 힘들까 망연자실했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 하는 소리가 제가 모성애가 부족해서 그렇다네요. 너무 열받고 서운했는데 그때는 그냥 참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안 참았어야 했는데 저도 아이 낳고 마음도 너무 약해져 있던 때라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때 남편과 공동 육아를 약속했지만 막상 육아가 시작되니 육아는 오롯이 저만 감당해야 될 일이더군요. 저희 아기는 피부도 예민한 편이어서 기저귀 발진이 잘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여러 개 바꿔봤는데도 발진이 심해서 결국 청기저귀를 쓰게 됐습니다. 기저귀를 삶아서 써야 하니 일도 훨씬 많았죠. 할 것도 많은데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퇴근 후엔 힘들다는 핑계로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건 다 저의 몫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고 결국 남편은 집에서 애랑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일주일 연차를 냈습니다. 자기가 전담해서 할 거니 저보고는 친정 가서 쉬다 오래요. 이게 뭐라고 그렇게 힘들다 하냐면서요.
저는 알겠다 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거며 기저귀 삶는 것도 다 알려주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연락 오더라고요. 힘들어 죽겠으니 지금 오라고요. 급하게 가보니 애기한텐 일회용 기저귀를 채웠고 목욕도 매일 안 시켰는지 발진이 너무 심해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무책임한 남편에게도 눈이 뒤집히면서 나 쉬겠다고 저 어린 걸 두고 친정가 있던 나도 미친년이구나 싶었어요. 그 길로 병원 갔다 오고 남편하고도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편놈 겨우 3일 지가 애 봤다고 너무 힘들었다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알아 누웠네요. 그 모습 보는데 얼마나 열이 받는지 또 싸우고 자기가 3일 만에 힘들다고 넉다운 될 일을 저는 2달 넘게 하고 있었다는 건 생각 못하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더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남편은 육아에 대해 뭐든지 대충대충 자기가 똑바로 안 하면 결국 제가 한다는 걸 알아서인지 뭐든지 건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냥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다 제가 하게 되었고 결국 육아는 일체 저의 몫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해본 육아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도 살은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쪘어요.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낮에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니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대충 때우거나 굶는 게 일쑤지만 아이가 밤에 잠들고 나면 그렇게 해방감과 허기짐이 찾아와요. 그러면 야식을 먹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 살은 더 쪄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옷도 잘 안 맞고 외출도 자제하게 될 정도로요. 그러다가 저희 제부 생일이 있어서 가족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옷이 별로 맞는 게 없고 새로 사자니 아까워서 그냥 대충 임신 때 입었던 널널한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남편 하는 소리가 그러고 간다고? 가다가 하나 사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입을 거고 나갈 일도 별로 없는데 뭐하러 돈을 쓰냐고 그냥 가자고 했어요. 근데 남편 하는 말이 같이 다니기 쪽팔리니까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살쪄서 후줄근하게 입은 제가 쪽팔리다는 겁니다. 일단 약속이 있으니 가긴 갔지만 차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곤 했지만 저는 정말 서럽더라고요. 제가 살이 찌고 싶어서 쪘나요? 임신 때 찐 살이고 살을 빼고 말고 할 시간도 정신도 없는데요. 애기 이유식 먹이고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거기다가 매일같이 쌓이는 빨래에 설거지에 청소에 남편 밥까지 해줘야 되는 저.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바쁜데 제 몸 돌볼 겨를이 어디 있나요? 손목과 허리가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갔는데요. 몸도 힘들었지만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살이라도 빼고 건강 관리라도 해보자 싶어서 결국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서부터 입맛은 없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귀찮아지고 피로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말 아침 아이 분유 먹이면서 멍하게 있는데 남편이 밥 차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밥통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알아서 차려 먹으랬는데 계속 차려달래요. 그래서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알아서 제발 차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으휴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살이 찌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아이가 있으니 참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밖으로 나왔는데 밥 안 차려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밥 먹는다며. 당신이 좀 차려줘. 왜 자꾸 그래? 손 없어? 당신 살 빼게 도와주려는 거 아니야. 부지런히 움직여야 살도 빠져. 그런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앉아있을 틈도 없이 바쁜 저에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살도 빠진대요.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야,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 줄 아니? 그리고 이런다고 살 절대 안 빠져. 노동이랑 운동이랑 같은 줄 알아? 좋아. 그러면 나 살 좀 빼볼게.
당신 퇴근하고 오면 운동 다닐 거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운동 좀 해서 살도 빼고 그 히스테리 좀 그만 부려. 저는 그 길로 헬스장에서 PT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7시 되면 남편 밥 차려놓고 아이 바운서에 앉혀놓고 기다리다가 남편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운동을 갔어요. 남편에게 아기 맡기고 운동하고 걸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다 하면 3시간 정도 됐는데 남편은 애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제대로 씻기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턴 애기 목욕도 시키고 분유 먹여서 재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일하고 와서 밥도 먹지 말라는 거냐고 노발대발. 본인이 먼저 신나서 저보고 운동 가라더니 딱 하루 만에 저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밥 못 먹었어. 내가 괜히 야식을 먹은 줄 알아? 애 재우고 먹던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계속 운동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2주일 정도가 다 될 무렵이었어요. 아무래도 살도 조금씩 빠지고 운동을 하니 활력도 돌아서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도 운동 가려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퇴근 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군요. 전화해보니 밖에서 밥 먹고 있대요. 나 운동 가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늦었다고 하니까 대뜸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나 너처럼 모성애 없는 여자 처음 봤다. 어떻게 살 뺀다고 애를 맡겨놓고 3시간이나 집을 비워. 너는 애 걱정도 안 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웃기고 있네. 진짜 애 걱정이 아니라 네가 밥 못 먹고 애 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인 내가 보는 건 당연하고 아빠인 네가 3시간 애 보는 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빠가 애 보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집 비우는 거 가지고 이 난리야? 나는 일한다고 나가 있는데 힘들게 들어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아니야. 저는 옳다쿠나 말했습니다. 말 잘했네. 나 3달 뒤면 육아휴직도 끝나. 네가 육아휴직 쓴다고 했지? 좋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땐 내가 돈 버니까 똑같이 해줄게. 제 말에 남편이 악다구니를 쓰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미친년아. 나 진짜 너 같은 여자 처음 봤다. 너는 신랑이고 애고 다 필요 없지? 네가 처먹고 디룩디룩 찌운 살 빼는데 웬 유세야. 너 살 빼는 데만 환장했냐? 야, 됐고 살이나 평생 빼고 그러고 살아. 애도 안중에도 없고 지밖에 모르는 년. 나도 소름 끼쳐서 못 살아. 저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남편하고 한 번씩 싸웠지만 저런 욕과 폭언은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하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은 말 못할 것 같냐고 더욱 심하게 폭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내일 시댁 가서 다 들려드릴 거다. 나 뚱뚱하다고 비하하는 건 참아도 나한테 이런 욕지거리 하는 사람하고 못 산다고. 나중에 우리 선준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 하면서 네 새끼 임신하고 키우면서 찐살 같고 말 다 했냐고. 저도 악다구니를 쓰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고 너무 서럽고 결혼 잘못했구나 싶어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우니까 아이도 울고 저도 그 모습에 또 울고 진짜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시댁 가서 녹음한 것도 다 들려드리고요. 남편은 그날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시누인 형님도 있으세요. 형님은 이혼을 한 후 직장 생활을 하며 시부모님 집 근처에서 살고 계세요. 토요일이라 시부모님 포함 형님도 집에 놀러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서자 저보고 어쩐 일이냐 하시길래 엉엉 울며 그동안 일을 말씀드리며 녹음을 들려드렸습니다. 녹음을 들은 시부모님 한숨만 푹푹 내쉬고 무엇보다 형님이 화가 엄청 나셨어요. 저희 형님 성격이 엄청 불같고 마음먹으면 끝장 보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이혼 사유도 형님네 전남편이 바람을 펴서인데 전남편, 내연녀 완전 끝장내고 시댁까지 뒤집어 엎고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엄청 여장부 스타일이라 남동생인 저희 남편도 꼼짝을 못해요. 나이 터울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형님 녹음 듣더니 자기 일인 양 화가 나셨어요. 육아하면서 살림하고 지 케어까지 하느라 개고생하는데 마누라한테 저런 막말을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부모님들은 인품이 좋으시고 저희 부부에 관해 일체 터치가 없으세요. 하지만 그걸 듣고 나니 아버님은 내가 아들 잘못 키웠다 그러시고 어머님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개차반이라도 저희 시댁 식구들은 덮어놓고 아들만 편드는 그런 분들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저도 이렇게 찾아온 것이기도 했죠. 형님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올케는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올케가 도저히 이런 놈이랑 못 살겠다 싶으면 이혼하라면서 그건 올케 마음이고 결정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참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든든한 시부모님과 형님에게 이 일을 다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전날에 이어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날은 어디 가서 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날 당일엔 시댁으로 불려갔겠죠. 그리고 다음날 형님은 전화가 와서 친정이나 동생 집에 아기 좀 부탁하고 올 수 있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가보니 남편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버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갈라 설 거냐? 저도 차분하게 제 의사를 말씀드렸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렇게 욕한 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인데 무섭더라고요. 본인 감정도 조절 못하는 그런 사람과 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은 폭언이지만 나중에는 폭력까지 안 쓰리라는 법 없을 것 같고요. 제 말에 시부모님은 제 말을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네가 이혼하면 우리도 그놈 안 본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도 너한테 용서하라거나 그런 말은 안 할 거야. 근데 어제 진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도 전화 끊고 엄청 후회했다고 하더라고. 곧 육아휴직 쓰고 지 혼자 육아할 생각하니까 눈앞이 컴컴해서 순간 욱해서 그랬다더라고. 그 후에 통화는 했니? 전화는 왔는데 받진 않았어요. 너는 바로 이혼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저와 시부모님의 대화를 듣던 형님도 입을 열더라고요. 나도 올케 얘기 듣고 녹음된 거 들었을 때 아무리 내 동생이라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한 달이라도 저놈 개고생시키면서 벌을 줬으면 해.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았으면 하고. 일단 한 달 동안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절대 너랑 선준이 못 만나게 할 거야. 그리고 집안 청소랑 집 앞 알아서 차려 먹고 빨래, 청소 다 지가 하게 할게. 주말에는 올케가 나가 있으면 올케네 집도 다 치우고 살림 해놓으라고 하고 올케는 그놈 집에 못 들어오게 집 비번 바꾸고 주말만 집 좀 비워줘. 여력되면 아예 친정 가서 지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저녁에 올케네 집 가서 선준이 봐줄 테니까 올케는 운동도 하고 친구 만나도 되고. 형님의 말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화나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않냐며 자기 동생 편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형님이 나서서 제 남편을 벌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형님. 근데 형님이 너무 고생스럽지 않을까요? 얼빠진 동생 둔 죄지. 내 동생 때문에 올케한테 미안할 뿐이야. 걱정 말고 올케만 좋다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중에 형님에게 들어보니 전날 남편이 시댁에 불려왔을 때 신우가 남편 보는 앞에서 녹음을 다시 틀었대요. 저한테 녹음 파일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녹음된 거 끝나자마자 아버님은 남편 머리통을 때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미친놈이라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남편은 도리어 자기도 다 큰 성인인데 왜 때리냐고 난리치고 이걸 왜 여기 와서 쪼르르 얘기하냐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까짓 운동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어코 매일 3시간씩 나가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래요. 자기 골탕 먹이려는 것 같다면서요. 형님은 네 새끼 네가 보는데 그게 왜 골탕이냐고 뭐라고 하셨고, 이혼이라도 해서 영영 네 새끼 안 보고 사는 게 네가 원하는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네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이혼하면 얼굴 안 본다 그러셨고, 형님의 제안대로 한 달 동안 누나네 집에 가서 살면서 반성하라 했다네요. 그러면서 형님은 너 육아휴직 이제 와서 안 쓰고 싶어서 꼼수 치나 본데 꼼수 치지 마. 너 이혼해도 육아휴직 써서 독방 육아하게 돼 있어. 대가리 굴리지 마.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서도 쫓겨났고 저희 집은 형님 말대로 제가 비번 바꿔놨으니 올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아버님도 한 달 동안 저랑 아기 있는 집에 얼씬도 말라고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형님은 자기 집 비번 찍으면서 한 달 동안 무조건 여기 와서 지내라고 했다네요. 형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다 제 마음 헤아려주고 어떻게든 남편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형님네 가서 살았는데 형님이 중간중간에 인증사진도 보내주시더라고요. 남편도 형님네에 간 이후로 나름 반성한 게 있는지 매일 미안하다는 긴 톡을 보냈고 전화도 아침 저녁으로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육아휴직도 예정처럼 하겠다고 했고요. 남편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은 풀렸지만 그래도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 한 달은 꼬박 채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말하거나 육아도 제대로 안 도울 경우 이혼이라고 못 박아두었어요. 그 후 남편은 눈에 띄게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계획보다 한 달 먼저 써서 저에게 육아에 대한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 저도 일하러 가야 되니까요. 많이 어설프지만 그래도 갈수록 이유식까지 본인이 만들어 먹일 정도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격적으로 해보니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겠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본인이 온전히 겪어봐야 하나 봐요. 그 후 시간이 지나 저는 복직을 했고 남편의 본격적인 독방 육아가 시작됐는데 초반 일주일 정도는 어머님과 형님이 도와주고 그 후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이 재우고 나서 남편과 맥주를 한잔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바깥일은 일에 따르는 보상과 성취감이 있는데 집안일과 육아는 그런 게 없어서 참 힘들다고요. 게다가 집에서 아이와 있다 보면 정신적으로 고립되고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가 저에게 그런 말 했던 건 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 같은데다 기도 많이 꺾여서 저도 그때의 폭언은 그냥 없던 일로 묻어두기로 했네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덮어놓고 아들 편만 들지 않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혼내키신 시부모님, 그리고 제 마음 헤아려주면서 일부러 동생 교육시키려고 한 달간 데리고 있으시기까지 했던 형님이 있었기에 저도 이혼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남편 복은 몰라도 시댁 복은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반성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합심해서 서로 위로하고 이해해가며 아이 잘 키우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식당 철거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식당 철거 및 주방기기 매매를 하는 일인데 저희 아빠랑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 다니다가 관두고 아빠 하는 일이 좋아 보여서 그 후론 아빠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 원래는 결혼하면 남친도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결혼은 파토가 났죠. 결혼 직전에 파토가 나는 일이 없는 일도 아니지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려요.
저는 그 남친과 1년 정도 연애를 했고요. 연애를 할 땐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한 게 너무 큰 장점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로 그 전에 만났던 남자가 좀 이기적이고 여자 문제로 속까지 썩여서 헤어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착하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바랬었는데 그 후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그 남친이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정말 저한테 잘했어요. 남친 사는 곳과 제가 사는 곳이 거리가 제법 있는데도 툭하면 저 보러 오는데 올 때는 꼭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흘러가는 말로 저기 맛있겠다 하는 그런 음식들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밤이건 새벽이건 달려와서 약을 꼭 주고 가고 저 걱정해주고 늘 저를 보면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라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카톡이나 전화할 때도 엄청 다정하고요. 공주처럼 대해주는데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나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나 싶고요. 사실 결혼 상대로 보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친은 영업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영업직이라는 게 보통 기본 수당은 작고 영업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은 직군이다 보니 월급은 들쑥날쑥한 편이었어요. 게다가 남친네 부모님이 일을 안 하셔서 남친 월급을 거의 부모님께 드렸다고 했거든요. 덕분에 남친은 돈 모아둔 것도 없었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께 계속 생활비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둘이 열심히 벌어서 모아야 되는데 남친의 월급은 거진 시부모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요. 남친네 부모님을 한번 찾아뵀을 때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거나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분들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친은 겉보기만 괜찮지 이래저래 아픈 곳이 많으셔서 일하시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지만 조건으로 보면 참 별로였던 그 남자.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함께하는 제 사업도 벌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또 결혼에 있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건데 사람이 괜찮아야 하고 또 저랑 잘 맞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했죠. 저희 부모님도 남친이 저에게 지극정성인 것을 아시기에 조건이 좀 부족해도 결혼에 반대는 없으셨어요. 또 제가 하는 사업이 괜찮다 보니 남친도 제가 버는 수익을 알게 되고부턴 자기도 결혼하면 지금 다니는 직장 관두고 일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엄마가 저 나중에 결혼하면 들어가 살라고 분양을 받아두신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완공을 몇 개월 앞뒀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로 결혼 날짜를 잡아 결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은 후에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바쁘면서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에 남친에게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친이 하루는 술을 한잔 하자며 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심각해 보이길래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며 듣게 되었는데 남친이 한다는 소리가 실은 나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어. 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뭐라고? 결혼? 6개월도 안 돼서 이혼했어. 그냥 젊은 날의 실수 같은 거? 남친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게다가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나 너무 당황스럽네. 그럼 나랑 지금 하는 게 재혼인 거고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여태껏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제 말에 남친은 막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미안해.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서윤이 네가 도망갈 것 같았어. 너를 진짜 놓치기 싫었거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속이게 된 건데 너무 힘들었어, 나도. 저는 속이 타들어 가더라고요. 그냥 연애 몇 번 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었다니요. 게다가 그런 사실을 저에게 속였다니요. 제가 착잡해하자 남친은 제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었어. 그 사람이나 나나 둘 다 어렸었어.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결혼이었어. 너무 철없는 행동이었지.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아니었고 조금 살다가 이건 아니지 않나 해서 합의하에 헤어진 거야. 그것뿐이야. 그냥 동거 같은 거였어. 심각하거나 그랬던 사이는 아니야. 저는 솔직히 그 얘기가 더 이상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볍게 하나요? 아무리 어려도요. 저는 혼란스러웠고 남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다 그 여자랑은 애도 없었고 더 이상 아무 연락도 없는 남남이니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느냐 빌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서 생각을 하는데 남친은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제가 떠날까봐 그랬다며 제가 떠나면 자기는 평생 아무도 만나지 않고 술에 절어서 살아갈 거라고 장문의 문자를 여러 개 보내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했던 사실을 숨겼던 것. 게다가 그걸 저와의 결혼식 전에 말했던 것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는 너무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 있었어요. 괘씸한 것보다 소름 끼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본인도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면서요. 결국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받아들였고 이전에 했던 결혼 사실은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기로 했고요. 그렇게 다시 결혼 준비를 하며 어느새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바로 남친의 친구인 홍석 오빠였습니다. 남친 친구들은 그 전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친구들 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재밌어서 저도 친하게 오빠 동생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석 오빠한테 뜻밖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홍석 오빠? 서윤아, 저기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너 혹시 시간 좀 되니? 나랑 따로 만날 수 없어?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남친 친구고 같이 술자리에서 만나며 친하게는 지냈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뭐가 있나요? 왜 그러세요, 오빠? 좀 중요한 일이라서 너 결혼하고 나면 다시는 이 말 못할 것 같아. 결혼하고 나면 다시는 못할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동시에 몹시 궁금하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근데 경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몰래 나와. 알았지? 경수는 제 남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속으로 이 오빠 나 좋아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못할 말이고 남친에게는 비밀로 하고 나오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약속을 잡았고 그날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뜻밖에도 홍석 오빠 말고 다른 여자도 한 명이 같이 있더라고요. 뭐지? 혹시 홍석 오빠 여자친구인가? 저는 의아한 기분을 느끼며 다가갔습니다. 오빠! 오, 왔어? 앉아. 저는 앉으면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홍석 오빠에게 물었죠. 누구? 경수한테는 말 안 했지? 네, 말하지 말라면서요. 잘했다. 절대 알면 안 돼. 왜 그러시는데요? 너 들었지? 경수 한번 결혼했었다는 거. 아, 네, 들었어요. 상관없이 결혼하기로 했다며? 네,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경수 오빠 말론 그냥 불장난같이 가볍게 한 결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도 안 살았고 애도 없었고 그냥 합의하에 헤어졌다고요. 너무 어려서 충동적으로 한 결혼이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제 말에 옆에 있던 여자가 참나 하면서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저랑 초면인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니까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그렇게 묻자 홍석 오빠가 급하게 말하더군요. 저기 실은 여기 나온 이 친구가 경수 전 부인이야. 이혼했던. 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남친의 전 부인이 앉아있다뇨. 게다가 홍석 오빠는 왜 이런 자리를 만든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뜨악한 기분과 동시에 경계심을 느끼며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평범한 외모였고 저랑 비슷한 또래 같더라고요. 도대체 왜 여기에 이 여자와 날 부른 건지 경계가 확 되더라고요. 근데 오빠, 이런 자리를 왜 만드신 거예요? 네가 결혼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 나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그냥 모른 척하기가 그래서 양심상 이런 자리 만든 거야. 뭘 모른 척해요? 그 물음에 그 여자가 대답하더라고요. 솔직히 이혼 후에도 여기 있는 홍석 씨랑은 가끔씩 연락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경수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옛날 일이고 결혼하던지 말던지 내 알 바 아니라고 했는데 홍석 씨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쪽 좀 만나달라고. 부탁요? 왜요? 솔직히 나도 이 자리 원해서 나온 거 아니고요. 홍석 씨 부탁으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온 거예요. 그쪽이랑 제가 아는 사이도 아니고 4시간 써가며 또 좋지도 않은 지난날 들쳐가며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쪽을 위해서 한 번만 말할게요. 저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서류를 꺼내더니 거기서 사진과 종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위에는 제 남친과 그 여자 결혼 사진이 있었고요. 그 밑에는 팔이고 얼굴이고 멍투성이가 돼 있는 사진들이 한가득이었거든요. 이경수 씨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보기에도 끔찍한 폭행 사진들이 질비했는데 이게 제 남친이 그랬다니요. 정말이에요? 네, 여기 진단서도 있고 소송에 관한 서류들도 다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도 봤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장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 큰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소장에 있는 남편 이름은 이경수 맞고요. 정신과 진료 내역서도 있고 폭행에 관한 진단서도 다 있었습니다. 이경수 엄청 잘해주죠? 완전 다정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러 오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기억해서 선물해주고 네가 제일 이쁘다, 사랑한다, 너 없으면 안 된다 입에 발린 소리도 엄청 하죠? 그 여자의 말에 저는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다 남친에게서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니까요. 결혼 전에 저도 엄청 좋다고 생각했어요. 다정하고 착하고 솔직히 다른 건 볼 건 없어도 사람 하나 너무 착하고 진솔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 180도 다르던데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지 기분 나쁘면 손찌검하고 그래놓고 또 미안하다 하고 아주 가관이었어요. 때려놓고 다음날 무릎 꿇고 미안하다 비니까 용서해줬는데 얼마 안 돼서 또 그러고 진짜 지옥 같았죠. 이혼하자고 하니까 저 죽일 거고 저희 부모님까지 가만 안 둘 거라고 협박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 집 부모도 보통 아니에요. 아들 월급 다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시집살이 장난 아니고요. 저한테까지 돈 내놓으라고 협박해요. 돈 없다고 못 준다고 했다가 이경수 아버지한테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 시어머니도 저한테 막말하고 폭언하고 그 집이 그런 집이에요. 저 진짜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결국 친구 집으로 도망가서 살면서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좀 멀리 사시거든요. 여기는 홍석 씨가 이 일을 다 알게 돼서 저한테 괜찮냐고 연락 한 번씩 왔었고 저 이혼 준비하는 것도 좀 도와줬어요. 이경수가 이혼 소송 중에 술 먹고 저 찾아와서 죽인다느니 어쩐다느니 했을 때 그만하라고 말려준 것도 홍석 씨였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혼하고 다 잊고 살려고 하는데 홍석 씨가 전화 와서 이 결혼 좀 말려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일 떠올리기도 싫고 그 사람 일에 엮이기도 싫어서요. 근데 홍석 씨 부탁이기도 했고 저도 더 이상 피해자는 없었으면 싶어서 딱 한 번만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이 끝났고 저는 멍하게 테이블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말 하나하나 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선하고 착해 보이던 그 사람이 결혼 후엔 와이프를 이 지경이 되게 때렸고 예비 시부모님도 며느리에게 돈 뜯으려고 하고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다니요.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 맞나? 내가 꿈을 꾸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홍석 오빠에게 물었죠. 오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서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오빠는 경수 오빠랑 친구잖아요. 홍석 오빠는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맞아. 나 경수랑 친구고 처음 결혼했을 때 이런 일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어.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있는 지연 씨한테 듣게 되면서 다 알게 된 거야. 나도 그 후에 경수한테 진심으로 화도 내고 뭐라고 했었어. 근데 경수도 지난 날을 정말 많이 후회하더라고. 그래서 경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안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너랑 결혼한다고 준비하는데 하루는 술 마시면서 그러는 거야. 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는데 결혼 파토 날까봐 지금은 말 못하고 참고 있다고. 하지만 결혼하면 두고 보자고. 그 말을 듣는데 나도 소름이 끼치더라고. 아, 이 새끼 반성한 거 아니구나. 다시 결혼하면 와이프 때리고 그럴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네가 걱정되는 거야.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지. 경수는 내 친구고 경수 일인데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 있는 지연 씨도 이혼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한 거 봤고 양심상 나도 모른 척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선택은 네가 해야겠지만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건 너한테 알려주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봤죠. 결혼식 앞두고 갑자기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부터 홍석 오빠가 전해주는 말과 전부인이라는 그 여자의 말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약간 정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속아도 단단히 속았구나 싶고요. 그제서야 콩깍지가 벗겨지는 기분이 들면서 내가 뭘 보고 그런 남자랑 결혼까지 하려 했나 싶더라고요. 정이 확 떨어졌다고 할까요? 사실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던 그때부터 저도 어느 정도 이 결혼이 맞는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뭔가 찜찜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 일을 계기로 완전 정이 다 떨어진 거였죠. 결국 헤어질 거라고 결심은 했어요. 결혼식을 코앞에 둬서 취소해야 될 것도 많았지만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남친이 돌변해서 난리치는 게 아닐까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홍석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했죠. 그 오빠는 제가 헤어지기로 했다니 잘 생각한 것 같다며 이경수 그놈은 혼자 살아야 될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오빠에게 헤어지고 싶은데 해코지 당할 것 같다고 했는데 홍석 오빠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제 입에서 말고 경수 입에서 헤어지자는 소리가 나오게끔 하라더군요. 남친이 툭하면 친구들한테 처가댁 사업 잘 되고 자기도 처가덕 좀 볼 거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돈 문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였죠.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친에게 연락해서 말했죠. 홍석 오빠의 조언대로 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크게 생겨서 집까지 넘어갈 위기다.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던 그 집에서 우리 부모님까지 다 같이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말이죠. 실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말했어요. 훌쩍이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남친도 심각하게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사업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겼냐 다시 묻길래
저는 사업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말이 혹시 6천만 원 정도 대출을 내줄 수 있느냐 했습니다. 남친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대출을 내느냐고 펄쩍 뛰었고 저는 집 사정이 안 좋으니 꼭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남친도 알겠다며 일단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 어떻게 됐느냐고요? 남친은 저를 찾아와서 진지하게 저희 집 문제에 대해 몇 번이나 물어봤고 저는 연락하거나 만날 때마다 돈 얘기를 하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돈 좀 구해달라고요. 제 남친 그렇게 저 좋다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제가 돈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갈수록 표정도 엄청 안 좋고 짜증도 엄청 내더라고요. 급기야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자기가 돈 나오는 자판기인 줄 아냐면서요. 그때 그 남자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네요. 순식간에 눈이 도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남친은 저한테 왜 말을 바꾸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너네 부모는 신혼집도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못 해준다 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고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친부모님처럼 잘할 거라고 할 땐 언제고 돈 얘기 나오니까 너네 부모라고 하면서 바로 화를 내는데 와, 이 인간 진짜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거짓말로 하는 거지만 남친의 그 반응을 보니 진짜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다툼도 몇 번 했고 제가 그 와중에도 끈질기게 돈 좀 빌려달라 우는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라더군요.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제 태도 때문에 결혼 못 하겠대요. 자기를 돈줄로 보고 저희 집이 결혼을 빌미로 자기를 속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 나쁘대요.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돈줄인가 싶었지만 어쨌든 헤어지자고 하니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좀 매달리는 척 하다가 알겠다고 하고 결국 끝을 냈어요. 결혼식이며 신혼여행에 관한 비용에 대해선 전액 환불까진 못 받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잘못된 결혼으로 마음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돈을 좀 치르고서도 끝을 내는 게 나으니까요. 저도 헤어지려고 해보니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후 홍석 오빠를 통해 그 여자분 연락처를 알아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결혼이 깨진 것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용기 내서 말해줘서 그 남자의 진짜 실체를 알 수 있었다고요. 그 여자도 자기도 괜한 짓 한 거 아닐까 고민 많았는데 저보고 현명한 선택했다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이혼 후에도 정신과를 2년 가까이 다녔다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면서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며 다정하게 친절하게 굴었지만 완전 시커먼 속내와 무서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남자. 이렇게라도 인연을 끝내게 되어서 참 다행이기도 하고 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저도 제 인생에 집중하며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가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때로는 실제 삶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겪은 일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제 행동을 보고 너무 과하고 극단적이라고 할 거고 또 누군가는 속 시원하다, 정말 잘했다고도 하겠죠. 저는 제가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했고 극단적이었을지언정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응어리진 제 가슴의 한이 풀렸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7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직 일을 했는데 원래부터 그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개인 사업을 했었는데요. 잘 안 됐고 제가 제발 월급 나오는 직장에 다녀달라고 부탁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병이 있어서 2차례 정도 사업을 했다가 말아먹은 전적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업은 3년, 두 번째 사업은 1년 반 만에 접었습니다. 그 때문에 집까지 좀 작은 평수로 옮겨야 했죠.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사업할 스타일 아니고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게 맞다고 제발 취업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분의 추천 및 소개로 전자제품 매장 판매직 일에 지원하게 되었고 채용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제가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서 취업을 도와준 거였습니다. 워낙 말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 판매직이 적성에 잘 맞았고 재밌게 잘 다니더라고요. 동료 직원들도 다 좋다고 하고요. 저도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병 때문에 돈을 좀 날리고 집까지 옮기긴 했지만 이제라도 착실히 살면 뭐가 문제겠나요? 그런데요. 돈 문제가 괜찮아지니 이번엔 또 다른 문제를 만들더군요. 바로 같은 매장에 있는 여직원이랑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쩍 수상한 낌새가 많아져서 몰래 핸드폰과 노트북을 뒤져보다가 바람을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고 배신감에 몸서리 쳐지던지 저는 좀 더 확실히 증거도 찾고 알아봐야겠더군요. 그래서 처음 남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제 지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상대방 직원의 이름 등을 말해줬고 그 지인은 그 여자에 대한 정보도 다 알려주었어요. 강민정이라는 직원이었고 그 여자도 유부녀였습니다. 애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불륜을 더 캐면서 알아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건요. 남편 놈이 그 여자를 만날 때 아이들도 다 같이 만난 적이 몇 번 있다는 거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쉬는 날에 몇 번이고 아이 데리고 유원지에 놀러 간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애 키우는 직장 동료랑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요. 저는 남편도 그렇고 그 직장 동료분도 참 멋진 아빠들이라며 추켜 세워졌어요. 진실은 알지도 못한 채요. 알고 보니 같이 간다는 그 직장 동료가 그 내연녀였던 거죠. 대화 내용을 보니 따로 만나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그 여자가 집에서 애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애들까지 다 같이 데리고 나와서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들은 각자의 아이를 데리고 만나서 가족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놀러 다니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내 새끼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가족 행세하고 연병 떨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고 그것들이 인간 맞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불륜에 애들까지 이용하나 싶고 내 남편이라는 작자나 그 여자나 참 똑같은 것들이다 싶고요. 게다가 톡으로 서로 여보,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하면서 아주 난리굿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 대화를 보는데 온몸이 주체할 수 없게 떨려오더라고요. 극심한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면 사지가 그렇게 떨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믿어왔고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했는데 그 배신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게 말도 못하게 괴롭고 비참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아니겠지. 사업병 있어서 사업은 말아먹었어도 여자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별반 다를 것도 없는 남자인데 그 남자를 참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바보 같을 정도로요. 그 바보 같은 믿음에 대한 대가가 결국 배신이었네요. 출근할 때 신나게 가던 게 어쩌면 일이 잘 맞아서라기보다 내연녀 보러 가는 거니까 재미가 있었겠죠.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고생한다고 보약 챙겨주고 영양제 챙겨주고 목욕물 받아주고 게다가 판매직이니까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남편이 입는 정장하고 구두는 늘 비싸고 좋은 브랜드로만 샀습니다. 저는 새 옷도 안 사고 보풀 일어난 옷을 입으면서도요. 남편의 체면과 위신은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얼굴 마사지도 잘해줬죠. 판매직이고 서비스직이다 보니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요. 얼마나 어이없는 헛짓거리들이었는지 그렇게 광내고 떼 빼서 결국 내연녀한테 잘 보이고 다닌 꼴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남편과 시댁에 얘기해서 뒤집어 엎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일을 저희 친언니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희 언니도 같은 문제로 이미 이혼을 한 전적이 있거든요. 언니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우리 남편은 형부랑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다를 것도 없고 더 악질이었지만요. 언니에게 눈물 쏟으며 하소연을 했고 저희 언니는 일단 남편하고 시댁에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부터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싶은지 아닌지요. 그래야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든 결정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요. 언니 같은 경우에는 형부의 외도를 처음엔 눈 감아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겠더래요. 덮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며 나중에는 언니가 정신과 약까지 먹으며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잘못은 형부가 했는데 왜 내가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나 싶더래요. 그래서 결국 언니는 참다 못해 이혼을 한 거였습니다. 경험자인 언니의 진심 어린 충고에 저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언니를 옆에서 지켜본 저는 덮어두고 버티는 건 그보다 더 힘들고 괴롭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부부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다 보니 무엇보다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겨서 믿음에 금이 가고 나면 그 후에는 절대 원래대로 돌아갈 순 없겠더라고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나 혹은 그걸 버텨야 될 이유가 있을까? 참 많은 생각과 눈물과 괴로움 속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덮고 살 자신도 없고 저도 이 일 외에도 오랫동안 묵혀왔던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그 일로 인해서 확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정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혼은 결심했는데 한편으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왜 순순히 이혼을 해줘야 되나,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허구한 날 돈 말아먹던 남편, 이제야 겨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난데 너무 억울했어요. 이렇게 그냥 이혼해버리면 두고두고 속에 응어리가 질 것 같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 저희 언니도 그러더군요. 네 마음 뭔 줄 알아. 나도 너네 형부랑 바람난 내연녀 어디 살고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거든.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나 쫓아가서 난리치고 싶었지. 결국 그렇게 못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분통 터지고 화나더라. 나중에 그 여자도 너네 형부랑 헤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 들었는데 남의 가정 파탄내고 본인은 잘 먹고 잘 산다 소리 들으니 얼마나 우라가 치미는지. 저도 언니의 일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너무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야지 후회가 안 남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솔직히 걔네 일하는 직장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어. 그게 내 진짜 마음이야. 제 말에 언니가 저를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 정말? 하지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 야, 뒷감당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것들은 뒷감당 생각하고 바람피고 다녔겠냐? 저는 언니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혼도 할 거고 상간 소송도 물론 걸 거지만 일단 그것들 개망신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조금이나마 덜 억울하고 덜 한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깽판을 쳐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언니와 함께요.
저는 컴퓨터 워드 파일에 제 남편과 그 내연녀 이름과 불륜 사실을 고발합니다 라고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내용도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둘이서 나눈 그 더럽고 은밀한 대화들과 사진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수위가 높은 걸로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50장 정도 인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그 매장의 언니랑 찾아갔습니다. 서비스 센터까지 딸린 총 3층짜리로 규모가 큰 매장이고 당연히 안에 손님들도 많이 있었죠. 가기 전 남편에게 직장 소개해줬던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분은 그날 휴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인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었는데 지인분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언니랑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도 됐습니다.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느낌. 한편으론 어디 두고 보자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들어서자 입구에서 직원 한 분이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가전제품 보러 오셨나요? 저는 매장 안을 대강 둘러보니 저 멀리서 남편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차석주 대리 와이프거든요. 아, 차 대리님 와이프분이세요?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갈게요. 네? 아, 지금 고객님이랑 상담 중이셔서. 괜찮아요. 참,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단지를 보던 틈에 언니랑 재빨리 들어가서 매장 안에다 전단지를 마구 뿌렸어요. 불륜 커플을 고발합니다. 하고 외치면서요. 사람들 다 놀라서 쳐다보고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재밌는 흥미거리라도 되는 양 막 웅성거리고 그 와중에 직원들 저에게 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더라고요. 남편도 놀라서 뛰어오고요. 뭐 하는 짓이야? 너랑 바람난 강민정 씨는 어딨어? 내가 이거 전해주려고 왔는데. 미쳤어? 당장 나가! 남편은 저를 잡아 끌었고 저희 언니는 그런 남편을 밀치고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고객들은 웅성거리며 구경했고 직원들은 제발 나가서 얘기하시라며 저와 언니를 당기더라고요. 그 소란 중에 고개를 돌려보니 강민정, 그 내연녀도 놀라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있네 강민정. 너 내 남편이랑 바람났잖아. 거기 숨어있지 말고 이리 나와. 제가 외치자 사람들도 다 그 여자 쪽으로 쳐다봤고 그 여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얼굴을 확 가리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여자 팔을 당겼습니다. 너지? 오라고! 미쳤어요? 놔요! 남편은 저를 밀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더니 내연녀를 챙기더라고요. 처형까지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내 동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주제에 내가 못 올 때 왔냐? 나가라고요! 남편이 언니에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직원에게 잡혀있던 저도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중에서 날아오르듯 남편 싸대기를 날렸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남편은 제 싸대기를 쳐맞아 날아가듯 자빠졌어요. 야, 이 쓰레기야. 직장 동료랑 바람피는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데리고 만났다며? 니들이 인간이야? 사업 말아먹고 돈 말아먹고 사랑 부실도 못하는 거 그래도 남편이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취업까지 도와줬더니 그 직장에서 바람이나 피고 잘하는 짓이다. 그리고 저는 도망가려는 그 여자도 잡았습니다. 야, 너 이름 강민정 맞지? 남편도 있고 애도 있으면서 이런 짓을 저질러?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그 여자 뺨을 휘갈기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여자도 소리를 지르며 놓으라고 오두방정을 떨더라고요. 저는 머리채 다 뜯어놓을 생각이었는데 남편도 일어나 저를 뜯어말리면서 밀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와이프 속이고 바람 폈을 땐 이 정도는 감수했어야지. 신나서 바람 필 땐 이런 거 생각 못했나 봐? 저도 진짜 미친 사람처럼 악을 질러댔고 옷이며 머리며 엉망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제발 여기서 그만하시라고 사정해서
어느 정도 분풀이가 됐다 싶었던 저는 언니랑 매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땐 제정신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나갈 때 보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매장 안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까지 들어와서 구경을 온 것 같았죠. 언니는 씩씩대며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저를 데리고 겨우 밖으로 나가줬습니다. 언니 차에 올라탔는데 얼마나 흥분 상태였는지 손발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언니는 들고 온 물도 주고 잘했다면서 그것들 개망신은 제대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결국 저질렀구나 싶기도 한데요. 솔직히 후회되는 건 아니고 속 시원했습니다. 그 전까진 뭔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걱정도 물론 되긴 했지만 시원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겼고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도 나가고 아예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드냐며 문자로만 난리를 쳐놨더라고요. 저는 네가 한 일이 그런 거라고 말하며 이혼할 거니까 소송 준비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그 일은 꽤 여파가 컸어요. 인터넷에도 제법 올라왔던 것 같고 지인이 그 후일담을 얘기해줬는데 당연하겠지만 본사까지 그 사실을 다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 먹고 저지르긴 했지만 일이 꽤 커져서 좀 걱정도 됐었죠. 매장 안에서 난리를 친 거다 보니 혹시 본사 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고요. 하지만 지인이 얘기해준 본사 측에서 내린 결정을 듣고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의 난동은 남편과 내연녀가 저지른 부정행위 때문에 촉발된 거고 직장 내에서의 외도를 저질러서 매장에서까지 문제를 일으킨 건 자기들 제품 브랜드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이라며 그것들에게 정직 1개월과 타드리점 대기 발령 처분까지 받았거든요. 그걸 듣는데 너무 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결국 내연녀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저도 내연녀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연녀도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제가 저지른 짓 때문에 자기는 인사조치를 당한 거라고 하면서요. 게다가 그 사건의 여파가 컸던 만큼 내연녀의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내연녀도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연녀는 이혼하게 되고 인사조치까지 당하고 저한테 폭력까지 당했다며 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소송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승소 패소를 떠나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꽤 큽니다. 그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악착같이 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하더라고요. 지가 바람 안 폈으면 될 일인데도요. 끝까지 참 뻔뻔한 여자다 싶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법원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여자가 받은 인사조치는 제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고 그 여자 본인의 불륜 행위에 따른 근무 태만과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요. 한마디로 네가 바람 핀다고 일 똑바로 안 해서 받은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저랑은 무관하다 그거죠. 인사조치에 대한 손배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건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어주긴 했어요. 물론 제가 그 여자 때리고 머리채 잡았을 땐 그 정도는 다 감수한 거였죠. 돈을 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생각보다는 벌금과 손해배상 금액이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손해볼 건 없었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상간 위자료 소송으로 그 여자한테 2천만 원 위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천만 원 위자료 받고 깽값으로 1,000만 원 돌려준 셈이죠.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1,000만 원 번 셈이니 그 결과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저랑 이혼하고 저한테 위자료 물어준 건 물론이고 그 내연녀 남편 역시 저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 내연녀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결과만 보면 잘 끝난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법원도 여러 번 가야 했고 그 여자도 저를 고소한 거다 보니 골머리도 아팠죠. 하지만 그때 제가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선 후회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덜 억울할 것 같거든요. 남편은 소송 중간에도 저보고 지독하다고 그러더군요. 어떻게 이런 짓까지 벌이냐고 하면서요. 저도 그랬죠. 바람 피는 것들은 지능도 낮다더니 딱 네가 그 짝이네. 네가 그 여자랑 성실하게 일 잘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깽판 친 거야? 어떻게 너나 그 여자나 본인들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 돌아보니? 내가 지독하다고? 지독해지게끔 만든 사람이 너야. 누구는 신나고 좋아서 그런 짓 했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까지 벌이는 사람 흔치 않아. 고마운 줄 알아. 그나마 내가 너네 매장 가서 깽판 친 걸로 끝난 게 고마운 줄 알고 그냥 위자료 물어주는 것만으로 끝난 게 고마운 줄 알라고. 막말로 그 여자 남편이 눈 돌아서 당신 해할 수도 있었어. 자기 와이프랑 붙어먹고 거기에 애들까지 이용했다는데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못했겠어? 당신이나 그 여자나 운 좋은 줄 알고 미안한 마음이나 갖고 살아. 남편은 끝까지 지 잘못도 모르고 제가 너무한다는 소리만 하던데 솔직히 끝난 마당에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런 찌질이를 남편이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게 한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저희 언니가 하는 와인 판매 매장에서 일을 도우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어떤 남자도 만날 생각 없고 일 열심히 하고 아이 잘 키우며 그렇게 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안 제 친구들은 혹시나 자기들도 그런 일 생기면 저보고 도와달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 생기면 나서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 농담으로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 전단지를 움켜쥐고 그 매장을 찾아가던 제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상처받은 제 마음을 스스로 위로했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결과도 괜찮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아닌 좋은 일로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각오는 했지만 육아라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특히나 쌍둥이이기 때문에 뭐든지 두 배를 해야 해서 힘듦도 두 배가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 단축 근무를 쓰고 있어서 4시가 되면 퇴근인데 그 길로 어린이집을 가 아이들을 픽업하고 집으로 오면 육아 출근이 시작인 거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간단하게 산책시키고 집에 와선 좀 놀게 하면서 저는 집안일을 하다가 7시 되면 밥 먹이고 씻기고 또 놀아주다가 9시 넘으면 아이들을 재웁니다. 제 하루는 정신없이 돌아가죠. 사실 회사 일보다 육아가 훨씬 더 힘들어요. 집도 치우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아이들이 하원에서 오면 엉망이 되고요. 밥 먹이는 것도 아이들 다 서로 장난을 쳐대고 흘리고 하니 매번 식탁도 엉망이 됩니다. 설거지거리는 왜 그렇게 또 많이 나오나요?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나오면 밀린 집안일에 빨래에 정말 녹초가 돼서 저도 그냥 소파에서 기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편은 없냐고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야근한다고 9시가 넘어서야 들어오거든요. 남편은 정말 매일같이 야근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하고 홍삼이니 영양제니 늘 달고 살 정도였죠. 자기 회사는 뭐가 그렇게 바쁘고 맨날 야근이야? 나도 미치겠어. 일은 넘치는데 시간은 없고. 남편은 그렇게 볼멘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피부도 까칠해 보여서
안쓰러운 마음도 많았죠. 물론 저는 일도 하고 육아에 살림까지 도맡아하지만요. 그래도 저는 회사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야근도 행사 있을 때 빼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더라고요.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론 저도 너무 힘들고 속상했습니다. 아이 하나도 힘든데 둘 육아, 그것도 쌍둥이. 정말 엄마를 파먹으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저는 매일매일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루라도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요. 남편과 육아를 조금이라도 같이 하면 저도 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매일같이 야근을 하니 모든 육아와 살림은 다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이들을 재워놓고 남편과 맥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자기야, 자기 이직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매일같이 야근이잖아. 말만 대기업이면 뭐해. 허구한 날 9시 넘어야 집에 오는 걸. 그렇긴 한데 이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에이, 당신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지금 회사도 오래 다녀서 경력도 괜찮잖아. 한번 알아봐. 사실 나도 너무 힘들어. 일에, 애 둘 육아에 살림에. 진짜 잠드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기절한다니까? 많이 힘들지?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도 노는 거 아닌데 뭐. 근데 자기 회사 너무 심해. 요새 그렇게 야근시키는 회사 별로 없다는데 당신네 회사는 당신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일찍 올 수 있게 해볼게. 미안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애들 좀 크면 훨씬 나아질 거야. 아휴, 어느 세월에 다 키워. 그 전에 내 몸이 다 부서질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더군요.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그래서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죠. 사실 남편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는 거니 이 사람도 많이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래, 그래도 애들 보면 참 좋아 예쁘고 내 여유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참 좋겠어. 주말에 내가 좀 볼 테니까 좀 쉬다 와. 친정 가든지. 그럴까? 좀 그래야겠어. 그렇게 남편과는 정답게 술자리를 가졌었죠. 서로 힘들어도 누가 더 힘든 애 탓하지 않고 내가 좀 더 고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 기관으로 사무관 한 분이 발령을 오신 것부터였어요. 그분은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다 다시 합치기 위해 지원해서 저희 기관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영회를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니 마침 그 사무관님 남편이 저희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반가워서 식사 후 커피도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어머, 남편분도 그 회사 다니시는구나. 네, 원래는 제가 세종에 있으면서 주말 부부 했거든요. 그러다가 애기들 초등학교도 보내야 되고 주말 부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다시 온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나 봐요. 큰애가요. 작은애는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요. 아휴, 박 사무관님도 많이 힘드시겠다. 육아 쉬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일보다 더 힘들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했어요. 주말 부부셔서 아이는 혼자 다 보셨겠어요. 그렇죠. 남편은 혼자서 호시절 보내고 저만 고생했죠 뭐. 이제라도 남편한테 다 맡기려고요. 둘째 아이 어린이집 픽업도 남편 보고 하라고 했어요. 저도 이 정도 했으면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 말에 제가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픽업요? 남편분이 시간이 되시려나? 5시 마치는데 마치고 바로 가면 되죠. 그 말에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5시요? 퇴근이 5시라고요? 네. 그 회사 5시 정시 퇴근이잖아요. 어? 부서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희 남편은 개발팀이요. 아, 그러셔서 그런가?
저희 남편은 구매팀인데 매일 야근하거든요. 그런데 제 말에 그 사무관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는 거예요. 어? 정말요? 아닐 텐데. 네? 저희 남편이 전에 구매팀에 있다가 개발팀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 회사 구매팀도 야근 안 한 지 꽤 됐어요. 뭐 재고조사할 때는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이라고 했고요. 그 말에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예전엔 안 해도 지금은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요새 일이 많아졌다던데. 어라? 저희 남편 말론 재작년에 회사 경영진들 대거 바뀌면서 회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더 많이 뽑고. 그래서 개발팀뿐만 아니고 다른 팀들도 다 정시 퇴근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는데 정작 같은 회사 다니는 다른 남편은 5시 정시 퇴근이라뇨. 제가 골똘하게 있자 그분이 좀 그랬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근데 뭐,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남편분은 일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야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심각해 보였는지 그 사무관님은 약간 수습하려고 하시더군요. 저도 어색하게 그런가 봐요 하고 말았지만 점심 식사가 끝나고도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야근을 안 한다고? 다 정시 퇴근한다고? 근데 왜 그 이는 맨날 늦는 거지? 제 머릿속엔 그 생각이 가득했어요. 만약 정말 야근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 안 들어오고 딴 길로 새는 거면 너무 괘씸한 일이잖아요. 또 매일 그 시간까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거의 퇴근 시간쯤에 그 사무관님을 찾아갔어요. 저기 사무관님, 네, 저기 갑자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한데요. 혹시 남편분께 오늘도 구매팀 일찍 퇴근하는지 좀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제 말에 사무관님은 약간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곧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퇴근을 하고 아이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또다시 정신없이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데 그 사무관님께 문자가 오더군요. 주무관님, 아까 말씀하신 거요. 남편한테 카톡으로 물어봤는데요. 구매팀 올라가 보니 오늘도 다 정시 퇴근했다고 사람들 이미 다 나갔다네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좀 전에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을 때 남편은 오늘도 야근이야. 이렇게 답장이 왔거든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해 지금 어디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그렇게 할 순 없었어요.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아이들과 놀아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를 틀어주고 저는 방 안에서 가만 생각에 잠겼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6개월간 남편도 매일 야근을 하진 않았어요. 그땐 일찍 들어오는 날도 제법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더니 나중에는 일찍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더군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졌다면서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사무관님의 말에 따르면 그 회사는 진즉에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도대체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야근한다고 하고 어디서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하더군요. 머리 한구석에선 도저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바람. 딴 여자랑 바람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생각했어요. 당장 남편에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증거를 찾을 순 없었어요. 만약 진짜 바람 핀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바람 자체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괘씸한 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혼자서 아등바등 고생하고 힘들어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였어요. 어쨌든 저는 그 길로 폰으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남편의 바람 잡는 방법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서요. 그러다 찾아낸 게 위치 추적 어플이었습니다. 그 남자 폰에 어플을 깔아놓으면 제 폰의 위치가 나오는 거였죠. 물론 남편에게는 알람이 가지 않게 설정을 해야 했고요.
저는 이걸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오자마자 또 피곤하니 어쩌느니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안쓰러웠겠지만 이제는 뭐 한다고 피곤하냐고 따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내색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금방 잠이 들고 저는 남편의 폰을 몰래 밖으로 들고 가 그 어플을 깔았어요. 알람이 오지 않게 설정도 해놓고요. 그렇게 다음 날 제가 그 위치 추적 어플을 보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5시에 회사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게 찍히더라고요. 그 사무관님 말처럼 정말 야근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하자 기가 막히고 손발이 떨리고 어쨌든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멈추더라고요. 위치를 확대해 보니 어떤 건물이 떴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검색해 봤죠. 남편이 머무르는 걸로 보이는 그 건물은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여기를 왜 매일 갈까? 저는 그 오피스텔 로드뷰를 가만 쳐다봤어요. 여기에 누가 사는 건지, 정말 바람나서 두 집 살림이라도 차린 건지. 어쨌든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어린이집에는 조금 늦게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퇴근 시간 무렵 저는 그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가 기다렸습니다. 어플을 보고 있으니 남편은 역시나 5시에 퇴근을 했는지 이동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오피스텔로 오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낯익은 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 차였어요. 저는 어제 찾아본 대로 증거 수집을 위해 핸드폰을 꺼내 녹화 준비를 했어요. 심장이 뛰고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멀리서 몰래 지켜보는데 남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눈치챘나 싶어서 더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차 한 대가 더 들어왔고 그 차에서는 한 여자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내리더니 그 여자에게 가더라고요. 둘이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팔짱을 끼고 가는 거예요. 엄청 익숙하게요. 혹시 했는데 눈앞에서 저 상황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는 그 길로 차에서 내려 동영상을 촬영하며 달려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달려오니 남편과 그 여자도 혼비백산이더군요. 제가 동영상을 찍으며 떨리는 소리로 외쳤어요. 야, 5시 퇴근이라더니 허구한 날 여기 와서 9시까지 있다 갔냐? 전현이랑 바람 피러? 남편은 당황해서 저를 저지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제 폰을 뺏으려고 하길래 저는 일단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니 막 제 얼굴을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 여자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가 인간이야? 네 마누라는 일하고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러 다녀? 민정아, 그게 아니라. 너 이 더러운 놈아. 얘 누구야? 야, 너 누구야? 제 말에 그 여자도 막 주변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다 오해야. 그게 아니라. 오해? 내가 지금 너네 팔짱 끼고 가는 거 봤는데 오해?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탈모 고민이 있어서 머리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먹는 약에 바르는 약까지, 거기다 전문 샴푸와 관리 제품까지 쓰고 아침마다 콩가루 물까지 마십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다 뽑아놓을 기세로 잡았죠. 아, 왜 이래? 바람 피려고 머리에 그렇게 신경 썼구나. 아주 내가 다 뽑아버릴 거야. 그만해! 남편은 저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줌이었죠. 정말 인정사정 없이 쥐어뜯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머리를 만지며 난리를 치고 있고요. 제가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네 머리도 뽑아줄까? 어디서 유부남이랑 놀아나? 너 누구야? 같은 회사 직원이야? 그 여자는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잡으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내가 다 얘기할게. 여기서 말해. 여기서 어떻게 말해? 사람들 다 보잖아. 그 말에 그제야 주변을 보니 몇몇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한바탕 난리가 나니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흥분 상태라 민망하고 자식옷 없었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빌고 저도 일단 집으로 당장 오라고 하고 그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발이 얼마나 떨리는지 운전을 하는 내내 사고도 몇 번 날 정도였어요. 저는 집으로 와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친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미안한데 애기들 하원시켜서 좀 데리고 있어달라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심각한지 친구도 이유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며 아까 찍은 영상을 보고 있으니 남편도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 낯짝을 보자 또 화가 치밀어 다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할 말 없는지 막고 있더군요. 얘기해봐. 그년 누군지, 언제부터인지. 남편은 울상이더군요. 지금 당장 말해. 지금 말하면 용서해 줄 거야?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네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용서해 주길 바래? 일단 얘기해. 얘기 듣고 조금이나마 참작 가능한지 판단할 테니까. 근데 얘기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끝이야. 속일 생각 말고 똑바로 다 얘기해.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저는 다시 동영상 녹화 후 폰을 뒤집어 놓고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누구야 그 여자? 거기가 그 여자 집이지? 누구냐고. 같은 회사 여직원. 뭐? 와, 이것들이 진짜 언제부터야? 1년 조금 넘었어. 그러니까 내가 딱 애기들 키우면서 아등바등 하는데 너 야근한다고 연병 떨 때부터네? 와, 네가 사람 새끼야? 나는 일에 육아에 살림에 죽어나는 거 알았잖아. 그런데 너는 5시 따박따박 정시 퇴근하면서 그 길로 집에 와서 육아 돕는 게 아니라 딴 년 집에 놀러 간 거네. 나한테는 야근이니 뭐니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미안해.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너 죽일 놈이야.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아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야근하는 너 안쓰럽다고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는 거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누가 누구더러 불쌍하다는 거야? 진짜 불쌍한 건 난데. 미안해. 듣기 싫어.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느니 개소리 하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너는 고생한 적 없잖아. 바람 피고 다니면서 아주 신났겠지. 여보, 진짜 잘못했어. 나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몇 번 헤어지려고 했는데, 내가 미친놈이야. 다신 안 그럴게 해. 됐어. 나가. 여보. 아니다. 내가 나갈게. 너 못 보겠어. 저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 가방만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 마냥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쳐다봐도 아랑곳 않고 정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더군요. 남편 힘들까봐 영양제 챙겨주고 홍삼 챙겨주던 제가 너무 바보 머저리같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냥 콱 전봇대에 머리 박고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이 얼마나 저를 찢어놓던지요. 저는 정말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쏘다니며 눈물 콧물 흐르는 채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다시는 절 속이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들 하원도 자기가 다 시키고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한대요. 근데 그 말이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충분히 여력이 된 건데 저한테 다 맡기고 지는 바람이나 피우고 다닌 거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 솔직히 제 생각만 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다는 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반성한다는데 나만 묻어두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달리 하려고 해도 남편의 배신과 저를 속였다는 사실은 지독스럽게 저를 파고들었고 저는 결국 정신과 상담을 다니며 약까지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시댁에도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어머님도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우시는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제가 더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고불고 매달리고 회사도 그만둘 거래요. 저는 이렇게 저랑 못 헤어지겠다고 난리인 사람이 애초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바람은 왜 폈는지 참 신기할 정도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믿음도 없고 신뢰도 깨졌는데 같이 살면 저나 남편이나 다 지옥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미안하다면 깨끗이 이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결국은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증거가 다 있어서 얼마든지 소송도 가능하지만 남편은 자기 잘못 인정한다며 소송 없이 위자료 명목과 재산 분할 명목으로 지금 사는 집을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산다고요. 저는 아이도 키워야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갈팡질팡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론 저렇게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냥 묻고 덮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1년 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을 결심한 게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더 잘해야겠지요. 바쁘지만 평범하고 평온했던 제 일상에 아주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기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일 없이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싶네요.